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대중과 만났습니다. 누가 더 어려운 과학을 흥미롭게 전달하는지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입이 되고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마치 택배 포장하듯이 잘 포장을 해서 바깥으로 배송해 준다는 것이죠. 암세포가 내뿜은 물질을 택배에 비유해 설명하는 발표자. 온몸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를 퍼뜨리는 이 물질을 포착해 암을 조기에 진단한다는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암이 우리 몸 어딘가에 숨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조기 경보 장치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소재로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재밌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과학을 재밌게 전달하는 과학 소통 대회 페임랩입니다. 국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16명이 우승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승에서는 암 조기 진단법과 기억을 저장하는 뇌라는 주제가 맞붙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탄탄한 구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암세포를 미리 조기에 발견하여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의 꿈은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학문에도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마지막 날에 열린 이번 대회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른 오락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흥미 또 호기심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직접 대화하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임랩 결승전에 앞서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과학 전문 팟캐스트 공개 방송 등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일상에서 과학의 재미를 맛볼 수 있었던 올해 과학창의축전은 관람객 21만 명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 연구자로서 말고도 평소에 대중들이랑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과학을 쉽게 전달해주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진로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천문학에, 제가 전공이 천문학인데 천문학을 대중화하는 활동을 또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뭔가 좀 더 재밌게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함께 소리 크게 읽어봅시다.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보다는 미술 시간을 좋아하죠. 저도 미술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천문학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제가 봐온 우주 전체 중에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의 모든 조건은 생명체가 살기 아주 적절합니다. 딱딱한 땅, 하늘의 공기, 그리고 특히 혈액처럼 흐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죠.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더 태양이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바다는 모두 메말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더 멀리 있었다면 마치 명왕성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겠죠. 아주 적당한 거리만큼 유지했기 때문에 딱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갖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혜택이 과연 이 넓은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게만 주어졌을까요? 혹시 어딘가 또 다른 지구에서 외계인들끼리 페임랩 안드로메다를 찍고 있진 않을까요? 우주엔 이처럼 밝게 빛나는 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돌고 있다면 가렸다가 까꿍, 가렸다가 까꿍 이러면서 별이 계속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깜빡임이 있는 별을 발견한다면 우린 그곳에서 행성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에 지구처럼 액체 바다가 있기 위해선 딱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킬이 들어갑니다. 행성이 별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별의 강력한 중력에 바싹 당겨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 빠르게 주변을 돌게 됩니다. 반대로 멀리 느슨하게 잡혀 있다면 그만큼 천천히 별 주변을 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린 별을 가렸다가 다시 보였다가 하는 행성의 운동의 주기를 통해 바로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행성은 많이 뜨거운지 아니면 많이 추운지 아니면 지구처럼
적당한 아트의 행성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에서 내리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H2O, 액체 상태의 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술로서 결합한 것, 바로 이곳이 우리 얼스, 지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아주 훌륭한 걸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닌 또 다른 걸작들도 분명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익히 알고 있는 고흐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도 당시에는 오래 파묻혀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내 오랜 시간이 걸쳐 우리에게 공개되었고 우린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미술관인 우주에 걸려있는 아직 감춰진 이 행성들, 조만간 시작될 전시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드로메다 페임넷. 네.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가능성을 찾는 게 천문학이죠. 예. 예. 천문학에서도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정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는 되게 고요하고 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우주가 생각보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매우 활발하고 또 매우 역동적이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별이 깜빡이는 외계 행성의 존재처럼 제가 관심 있는 것도 계속 밝기가 변화하는 그런 변광성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밝기가 변하는 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이 행성을 찾는 게 천문학에서 특히 현대 이 천문학, 물리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예. 근데 왜 찾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외계 행성을 찾았다라고 해도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찾았는데 가려면 몇백 광년,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찾느냐라는 매우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지구는 곧 종말일 것이다, 태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넘어서 제가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적인 문명에 접어든 지는 약 50년이 채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전파로 우주에 쏘고 또 우리가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채 50년이 안 되죠. 그런데 만일 이 현대 문명에 접어든 이후 만약 다른 문명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대부분의 문명들이 오래 자신들의 문명을 지속할 수 없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외계 행성, 외계 지성체들도 그만큼 확률이 적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점점 더 많은 외계 지성체, 외계 생명체들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와 같은 지성체는 우주 문명에 접어든 이후에도 꽤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인류가 기아, 전쟁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오래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류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쌓이는 말춤을 통해 세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복지 정책으로 많이 기여를 한다면 우리 천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를 통해 이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옥토끼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천문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달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본인이 천문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달뿐만 아니라 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간히 맑은 날씨에 저는 별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광활한 우주에 저렇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내비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은 사실 우주에서는 먼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사실이 저는 그 점 때문에 별이나 달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이로움, 이런 경외심 때문에 제가 천문학을 접하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주에 저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비추기 위해 우주를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열심히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웅배 씨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있게 한 장본인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잡스죠. 하지만 잡스는 안타깝게도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힘들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어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잡스가 10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바로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엑소좀이라고 불리는 작은 택배가 잡스를 살릴 수 있었는데요. 이 작은 택배인 엑소좀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포장을 해서 분비가 됩니다. 즉, 세포의 작은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비가 된 엑소좀 택배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세포로 잘 전달함으로써 이 다른 세포의 특성마저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암세포도 똑같이 의문의 택배를 끊임없이 보낸다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보내는 의문의 택배는 정상적인 세포는 없지만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독특한 물질은 암세포가 전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나쁜 물질들입니다. 이렇게 분비가 된 암세포율의 엑소좀 택배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곳곳에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이 암세포의 만행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암세포가 보내는 엑소좀 택배를 이용해서 조기에 암 진단을 해보자라는 역발상을 한 것이죠. 기존의 암 진단은 CT나 MRI 같이 값이 비싸고 복잡하고 조기 발견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이 암세포가 보낸 엑소좀 택배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저 암세포가 보낸 택배예요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즉 피 한 방울 뽑아서 이 속에 이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질을 포장하고 있는 이 엑소좀 택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함으로써 보다 쉽고 그리고 조기에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제 손에 암 진단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 기술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는 이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이 꿈 같은 기술이 여러분 곁에까지 배송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인 엑소좀,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처럼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것들을 배송할 수 있는 소통의 택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같은 하루, 10분 같은 1시간. 우리는 때로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흐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느낌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시간이 어디에서나 다르게 흐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금 저의 팔과 다리에서도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열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죠. 시간, 공간, 그리고 중력.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본래 하나이고 이 둘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태블릿 PC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장 배터리죠. 자, 태블릿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배터리를 시간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의 우주가 이렇게 외장 배터리가 연결된 태블릿처럼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작동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둘을 하나로 모았죠. 내장 배터리를 탑재한 태블릿, 즉 시공간이 합쳐진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하는 우주의 시공간은 이 태블릿의 사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사진을 그저 넘기거나 회전해 보는 데 만족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태블릿 우주에 숨겨진 기능을 한 가지 더 찾아냈죠. 바로 우리가 손으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중력을 통해 시공간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피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제 볼살은 줄어들지만 턱살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합쳐진 시공간도 서로 영향을 받아 중력에 의해 공간의 크기가 줄어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중력이 서로 다른 곳에선 시간도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물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마치 공간처럼 우주에 그저 존재해 있는 것이었죠. 시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지난 100년간 내비게이션부터 GPS까지 우리 삶의 많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숙함을 바라보는 한 과학자의 의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익숙함에 대한 의문, 이것이 바로 새로움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다른 것을 부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세포를 발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일까요? 연구 결과 그 남성의 세포는 임신 당시 아들에게서 받은 세포였고 흥미롭게도 그 세포는 어머니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는 자신의 세포가 아닌 아들의 세포를 가지고 있던 키메라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키메라란 무엇일까요? 생명과학 분야에서 키메라란 한 몸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조직이 함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생물체는 이렇게 상큼한 딸기 주스와 달콤한 바나나 주스가 섞여서 새콤달콤한 딸바라는 음료가 되는 듯이 부모님의 유전자가 섞여서 하나의 새로운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키메라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죠. 키메라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딸기와 바나나가 한 몸에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학 법칙,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학 법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몸과 다른 것은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메라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키메라가 현대 생명과학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포증을 앓고 있는 아주 소심한 쥐가 있습니다. 이 쥐의 이름을 스튜어트라고 한번 얘기해보죠. 그리고 이 스튜어트의 머리에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가 바로 그 부위의 세포라고 해보죠. 이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아지의 세포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스튜어트는 원래 자신의 세포와 배아지의 세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키메라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세포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여 공포를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면역학에서도 우리 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공격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키메라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아들의 세포가 어머니를 치료하듯이, 그리고 이 배아지의 세포가 공포증을 지우듯이, 그리고 이 안개꽃이 화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듯이 다양성을 존중하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